들었어? Recording in progress. 지리는군. 자, 가겠습니다. 자, 58페이지 처음 보시게 되시면은 증발과 응결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모르실 것 같진 않아요. 그쵸? 증발과 응결 뭡니까? 증발은 액체 상태로 존재하던 물이 기체 상태로 상태 변화하는 것. 그쵸? 그리고 응결이라고 하는 것은 기체 상태로 존재하던 수증기가 액체 상태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모를 것 같지는 않아서 저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거 같아요. 바로 공기의 포화 상태와 그리고 불포화 상태야. 여러분들이 포화 상태라고 하는 단어와 불포화 상태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어디서 들어봤냐면은 중학교 2학년 2학기 물질의 용해도 파트에서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쵸? 그때 당시에 포화 상태라고 하는 것은요. 뭐라고 설명했었냐면은 용질이 용매에 다 녹아 들어간 것. 최대로 녹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하지만 이번에 배우는 것은 공기이기 때문에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즉 공기의 포화 상태는요. 공기의 수증기가 최대로 녹은 것을 우리는 포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용해도에서 이야기했던 물이 용매였고 공기에서는 공기가 용매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 수증기가 용질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두 번째로는 불포화 상태입니다. 여러분, 불포화 상태는요. 그럼 뭐 뻔하지 않겠어요? 그쵸? 뻔하겠죠? 공기에 수증기가 최대가 아닌 거예요. 즉, 더 녹을 수 있는 상태를 우리는 불포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안 되는 거 없죠? 간단할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공부할 것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바로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입니다. 포화 수증기량. 여러분, 이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는 것을 딱 그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물질의 용해도 곡선이라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우리 그때 배웠을 때 뭐 배웠었냐면은 물이 100g 기준, 용매가 100g 기준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단위만 달라져요. 공기가 얼마 기준이라고? 1kg. 이게 기준입니다. 이 안에 녹아들어 있는 수증기의 양을 우리는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자,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두 가지를 꼽자면은 첫 번째로 실제 수증기량을 가장 먼저 꼽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포화 수증기량 내용에서 실제 수증기량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실제 수증기량은요. 현재 내가 위치하고 있는 그 좌표에 y-절편값을 의미합니다. 즉 조금 더 쉬운 단어로 바꿔주자면은 보통 좌표라고 하면은 x, y로 이야기하죠. 그냥 다 필요 없이 그 y의 값을 바로 실제 수증기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두 번째로는 포화 수증기량이 중요합니다. 포화 수증기량. 그럼 포화 수증기량은요. 내가 지금 만약에 불포화 상태라면 혹은 포화 상태라면은 그냥 그 그래프 어딘가에 위치했겠죠. 그 점이 그래프 위아래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불포화 상태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존재하던 좌표에서 포화 수증기량 그래프에 접점을 하게 합니다. 그럼 접점이 뭐예요? 닿게 한다고요. 그 닿게 한 후에 y의 값을 우리는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해하셨죠?
다른 건 몰라도 이거 두 가지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책에 나와 있는 이 포화 수증기량 그래프를 바탕으로 실제 분석을 한번 해볼 거야. 분석이야. 여러분 O2 그 중간에 나와 있는 그래프 A, B, C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자, 첫 번째 친구 A랑 B는 지금 그래프 위에 있나요? 그래프 아래나 다른 곳에 존재하나요? 그래프 위에 올라가 있는 점들이죠. 그럼 지금 저 A와 B는 무슨 상태라고 봐야 돼? 그렇지. 포화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포화 상태에서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이 포화 수증기량과 그 다음 실제 수증기량이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은 점 위에 그래프 위에 존재하지 않는 따로 있는 친구. 이 친구는 현재 그러면 불포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불포화 상태입니다. 그렇죠? 즉 여기서 그럼 대답 한번 해보자. 불포화 상태에서는 포화 수증기량의 값이 클까요? 실제 수증기량의 값이 클까요? 당연히 포화 수증기량의 값이 크겠죠. 됐습니까?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거 우리 용해도 곡선에서도 했던 내용이야. 뭐냐면은 전 이거는 따로 쓸게요. 따로 써보자면은 이렇게 해놓고 배웠던 내용이야. 여러분 우리 불포화 상태에 존재하던 그 용액을 혹은 지금은 공기라고 봐야 되겠죠. 포화 상태로 바꾸는 방법. 우리 몇 가지 배웠니? 보통 두 가지 배웠죠.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맞아요. 여기서는 냉각하는 방법이 존재할 겁니다.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냉각한다라고 하면은 현재 주어져 있는 그래프에서 어느 축의 값을 변화시키는 걸까요? 맞아요. X축 값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Y축의 변화. 예전에는 용질 추가였다면 현재는 수증기 추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수증기를 추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X축이 아니고 Y축의 변화를 줄 것이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오지 않겠니? 그렇죠? 자,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 꿀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프 보세요. 그래프 보세요. 포화 수증기랑 그래프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포화 수증기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렇지. 포화 수증기량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너무나 당연하게도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포화 수증기량은 감소하겠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저거 시험 문제에 무조건 나올 것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다음은 내가 개인적으로 조금 어려워하는 단원 중에 하나야. 뭐냐면은 바로 이슬점이에요. 내가 이슬점을 어려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암기할 게 많은 건 둘째치고 길어. 나 그걸 좀 싫어해. 자, 무슨 소리인지 한번 볼게요. 4번이네요. 이슬점입니다. 자, 이슬점은요. 우리가 이슬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문구가 많아요. 자,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이슬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결국에 공기가 응결을 시작하는 온도, 그 지점의 온도를 우리가 이슬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응결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 우리가 방금 배웠던 이 값에서 실제 수증기량이 더 많아짐으로 인해서 다시 석출되는 거죠.
그렇죠. 용해도로 생각하시면 편하잖아요. 석출되는 거예요. 즉 원래 불포화 상태로 존재하던 어떠한 공기가 냉각함으로 인해서 포화 상태가 되는 그 지점의 온도를 우리는 이슬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 결국에 포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실제 수증기량과 그다음 포화 수증기량이 같아지는 그 지점의 온도를 이야기할 수도 있다겠죠. 그렇죠?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결국 불포화 상태가 포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에 접점하는 그 지점의 온도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다 똑같은 말이지 사실. 다 똑같은 말인데 의미는 똑같은데 글자가 다 달라. 별로죠. 별로예요. 저거 하나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외우면 끝이 아니야. 그래서 싫어. 자, 우리는 이슬점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가장 중점적인 내용이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뭐냐면요. 이 이슬점은요. 포화 수증기량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무조건적으로 실제 수증기량에 영향을 받습니다. 쌤, 실제 수증기량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뭐냐면요. 실제 수증기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이슬점도 높아집니다. 됐나요? 저거 여러분 이따가 또 나와요. 시험 문제. 그러니까 지금 꼭 기억하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별표 모양을 써서 칠판 썼던 게 하나, 둘, 세 가지 있는데 저거 세 가지는 한 번 나올 끝이 아니고 계속 나올 것이니까 기억 좀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는 이 내용은 이슬점에 포함되어 있어요. 실제 교과서로는. 근데 저는 따로 뺄 겁니다. 다섯 번째, 바로 응결량이에요. 여러분 말을 굳이 저렇게 응결량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를 사용해서 헷갈리는 거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석출 혹은 재결정 이거랑 다른 게 없죠? 이것도 어렵긴 했지. 근데 이건 다를 게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석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했었냐면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용질량에서 냉각 후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량을 빼줬죠. 근데 지금 그렇게 길게 표현할 것도 없어. 간단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용질의 양.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 실제 수증기량. 그렇죠? 그 다음 냉각 후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은 결국에 포화 수증기량일 거예요. 그렇죠? 저게 계산이 어렵고 그래프 파악하는 게 어려운 거지. 메커니즘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은 상대 습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슬점 파트 지워보고 상대 습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대 습도. 저는 개인적으로 상대 습도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결국에 이 상대 습도라고 하는 것은 식으로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내가 읽어볼게. 현재 기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분해. 현재 공기 중에 포함된 실제 수증기량. 어우, 까고 앉았네. 자, 그냥 난 간단하게
포화분의 실제예요. 포화분의 실제예요. 끝이야. 근데 얘들아, 우리 아주 순수하게 초등학교로 돌아가 보자. 초등학교 돌아가 보자. 여러분, 그럼 너무나 쉽게 실제 수증기량이 많아지면 습도 어떻게 돼요? 네. 이거 모르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너무나 당연하게 실제 수증기량이 적어지면 습도 어떻게 돼요? 맞아요. 아, 행복하다. 그다음 여러분, 포화 수증기량이 많아지면 그럼 습도 어떻게 돼요? 맞아요. 건조해지는 거죠. 그럼 반대로 포화 수증기량이 적어지면 습도는 어떻게 돼요? 맞아요. 축축해지는 거죠. 근데 내가 아까 별표 쳤던 거 얘기해봐. 얘들아. 포화 수증기량이 많아졌다. 온도 어떻게 된 거야? 높아졌다. 잘했어. 포화 수증기량이 낮아졌다. 온도 어떻게 된 거야? 낮아졌다. 어렵지 않죠? 이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수도를 이야기하는 상대수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변화 중에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기온이 일정할 때를 이야기하고 있죠. 기온이 일정할 때.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결국에 그럼 기온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가 일정한 거야? 여기 두 개 중에 값에서? 이 두 개 중에 뭐가 일정한 거야? 포화 수증기량이 일정한 거겠죠. 포화 수증기량이 일정한 거야. 즉 포화 수증기량이 일정하니까 분자값이 일정한 거예요? 분모값이 일정한 거예요? 근데 분모값이 일정한 거죠? 분모가 일정한 거죠? 아니야, 난 교정해야 알아. 네, 그럴 수 있지.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기온이 일정하대. 그러면 여기서 습도가 높아지려면, 즉 축축해지려면 포화 수증기 값은 어떻게 돼야 돼, 그러면? 포화는. 아니, 기온이 일정하다 그러고 포화 일정하다 그랬구나. 미안. 실제 수증기량 어떻게 돼야 돼? 높아져야 되겠죠. 간단하죠? 그럼 두 번째. 반대로 습도가 낮아지려면, 즉 건조해지려면 실제 수증기량은 어떻게 돼야 돼요? 맞아요. 줄어들어야 할 겁니다. 이게 어렵진 않죠. 그 다음 세 번째. 바로 옆에다 붙였을게요. 이번에는 실제 수증기량 일정하대요. 이번엔 수증기량 일정하답니다. 그럼 여러분 결국에 수증기량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모값이 일정한 거예요? 분자값이 일정한 거예요? 맞아요. 분자가 일정한 겁니다. 그럼 결국에 첫 번째, 습도가 높아지려면 포화 수증기량은 어떻게 돼야 돼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결국에 포화 수증기량이 낮아지려면은 다른 친구는 어떻게 돼줘야 돼? 온도도 낮아져야 할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실제 수증기량 값이 일정하니까 습도가 낮다면 낮아지려면 포화 수증기량의 값은 증가해야 할 것이고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려면은 온도는 올라가야 할 거예요. 간단하죠?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실제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맑은 날 하루 동안의 변화야. 알겠니? 그럼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게. 우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이 맑은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맑은 날이면 수증기가 새롭게 공급이 될까요? 안 되겠죠. 뭐 증발은 될 수도 있겠지만
공기 중에 수증기의 총량이 바뀔까요? 바뀌지 않아요. 그러므로 맑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2번이에요? 3번이에요? 3번이죠. 이거랑 똑같은 내용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맑은 날 하루 동안의 변화는 첫 번째. 그럼 맑은 날 하루 중에서 습도가 가장 높을 때, 굉장히 축축할 때는 언제겠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 추울 때겠죠. 그렇죠? 온도가 낮을 때일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다? 당연히 포화 수증기량이 작아져야 할 거니까요. 그렇죠? 그럼 저 질문. 하루 중에 온도가 가장 낮게 유지될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새벽 4시에서 새벽 5시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두 번째. 이번엔 반대로 굉장히 건조할 때를 물어볼 거예요. 습도가 낮을 때. 이때는 온도가 굉장히 높을 때일 것이고 온도가 높을 때는 언제일 것이다? 포화 수증기량이 겁나게 많을 때일 것이다. 하루 중에 온도가 가장 높을 때는 언제냐면요. 오후 2시에서 오후 3시 사이입니다. 오케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근데 여러분 맑은 날 하루 동안이라고 했을 때 맑은 날에서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하대. 근데 우리 실제 수증기량과 영향이 있던 게 뭐였니? 그렇지. 그럼 얘들아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하니까 맑은 날 하루 동안 변화 중에서 있을 점은 어떨까요? 맞습니다. 항상 일정하겠죠. 항상 일정할 겁니다. 됐나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몇 가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지금 개념 쏙쏙 10번까지 풀어보시고 10분 쉬었다 합시다. 쉬는 건가요?